최근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을 좀 보면은 원화 강세였다가 달러 강세였다가 다시 또 뭐 원화 강세였다가 이렇게 어떤 일정한 추세로 쭉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좀 이게 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 올해 금융시장을 전망을 할 때 뭐 금리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전망은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뭐 금리 올라가도 뭐 주식은 괜찮을 거야 혹은 뭐 금리 올라가면 주식이 안 돼 이런 의견은 엇갈렸는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전망하지 못했던 건 달러 가치인데요. 달러가 약해질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그랬죠. 올해는 전체적으로 좀 이제 달러가 강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미국이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 속도도 가장 빨랐고 뭐 경기 부양책도 가장 세게 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한국 원화는 어떻게 보면 기축 통화가 아니거든요. 미국 말고 다른 통화와 같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뭐 괜찮습니다. 성장률이나 또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신흥국 통화가 다 약할 때 한국 통화만 강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은 외환시장이 아주 뭐 소위 절단이 났습니다. 통화 가치가 많이 약해졌는데 한국은 많이 약해지지는 않지만은 그런 어떤 미국이 유독 강하고 다른 신흥국 통화가 약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조금 어정쩡한 행보를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를 보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때 이제 강해지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약해지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결국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환율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기대는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약세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뭐 하반기 정도나 뭐 언젠지 뭐 시간은 잡을 수 없습니다만 외국인이 좀 본격적으로 귀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작년에 좀 많이 팔았고요. 또 지금 경기 회복 자체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 수혜를 받는 나라들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의 보급이 저는 되게 뭐 답답해 보이지만 우리가 작년에 마스크 생각해 보시면 어느 한순간에 풀리게 되는 건데요. 인류의 생산 능력을 생각한다 그러면 바이든처럼 이 어떤 백신의 지재권을 지적 재산권을 면제해 주진 않더라도 조금 어쨌든 지금보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격차가 더 벌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신흥국 통화 가치나 한국 원화 가치는 좀 강해질 여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다시 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그러면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뭐 요인들이 몇 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환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인가요? 제 생각은 동시 요인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주식의 변동성이 환율의 변동성의 2배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식의 의사결정이 먼저고 환율을 보는 거고 외국인이 사다 보면 이제 원화 가치가 강해지는 거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자율을 아주 쥐꼬리만하게 주잖아요. 그런 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환율을 보고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한국의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원화 가치가 강해집니다. 경상수지 흑자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의 것은 뭐 어떤 선후 관계를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조금 동시 신호가 아닌가. 외국인이 사면서 원화가 강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었는데 뭐 얼마 전에 4월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이제 테이퍼링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안심해가 주식이 한때 올랐다가 또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가 올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또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상반된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센터장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저는 그 고용지표 나오기 불과 며칠 전에 미국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며칠 사이에 계속 엎치락뒤치락입니다. 저는 이게 밀당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미국 경기의 회복 속도로 보면 저는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경기가 좋을 때 뭔가 좀 금리를 올려놓고 해야 또 나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투자 세계는 온통 저금리에 목을 메고 있는데 갑자기 핸들을 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과 중앙은행가들의 밀당의 과정이 한번 눈을 떼보고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고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직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이 이제 돈을 많이 풀어 넣었을 때 2013년 6월 달에 당시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우리가 한번 테이퍼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 화들짝 놀랐어요. 그렇죠.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버냉키가 내 뜻은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그 옐런의 발언과 똑같잖아요. 수습하고 뭐 예, 그런 과정인데 예. 2013년 6월 달에 테이퍼링을 얘기하고 실제 테이퍼링에 들어간 건 2014년 10월입니다. 예. 시간이 꽤 걸렸고요. 금리 인상한 건 2015년 12월입니다. 네. 거기서 또 1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황이 나쁠 때 돈을 쏟아붓는 거는 어떻게 보면 8차선 도로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울퉁불퉁한 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장은 아닐 것 같고 금융시장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좀 운을 떼고 시장의 반응을 보는. 네. 그래서 실제 뭐 언제 할지 그걸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미국 경기 회복의 속도를 보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봐왔던 게 자주 나타날 것 같아요. 예. 변동성은 미국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예. 또 시장 금리를 이제 반영한 게 미국 10년 네, 네. 장기 국채 금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지난번에 1.7을 넘어서 좀 많이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한 1.6 안팎에서 이제 네.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정세가 한 2, 3년은 좀 계속 갈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긴 하지만은 그 경기가 또 과열되고 뭐 물가가 오르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금리도 네. 이 시장 금리도 따라서 이제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이건 기준 금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10년물 네. 장기 시장 금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미국 경제 회복 속도를 보면 이게 고점을 통과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0년물이 최소한 한 2% 정도까지 가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국채가 가장 높았던 게 3.2%까지 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뭐 올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아서 3.2% 직전 고점까지 가긴 어렵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지금이 고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이론적으로 금리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인플레 기대 심리와 실질 성장률인데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경상적으로도 한 2%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를 뭐 0.5에서 1 정도 잡는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2.5나 3이 돼도 괜찮은 건데 3%도 괜찮은 건데 근데 지금 뭐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탈에서 허용하는 수준보다는 금리를 낮게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네. 그 레벨이 뭐 1.6, 1.7에서 멈춰지기보다는 저는 한 2%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올라오가는 과정에서 있던 중앙은행가들의 밀당이 얼마나 이제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하느냐가 그런 스킬이 올해 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시장 금리가 경제 펀더멘탈 반 2.5, 3까지 막 훅 올라간다 그러면 자본시장이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그 글로벌 증시도 1.7 정도 갔을 때 10년물이 네. 막 놀라해가지고 약간 쇼크가 오고 했었는데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우리 센터장이 보시기에는 2%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증시가 2% 정도 가도 견딜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가 경계선일까가 제 생각에는 한 2% 정도 간다 그러면 뭐 또 2, 3월과 같은 코스피도 한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식의 중간 조정은 나올 것 같고 예. 다만 2%라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뭐 이전의 수준입니다. 이전의 수준이니까 뭐 그 정도에서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또 뭐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뭐 한국도 영향을 안 받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2%까지 올라가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금년 중에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정부가 너무 그 과욕을 안 부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앞서서 금리가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3.2% 갔던 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 레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게 2018년인데요. 저는 그때 금리 올라간 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17년에 미국 경제가 좋았거든요. 예. 좋은데 2017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해주면서 좋은데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기면 그냥 확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작년이 굉장히 안 좋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돈을 못 써서 미국의 가계 저축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제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게 저축이거든요. 네. 보통 미국 가계가 1년에
한 1조 1천억 불, 1조 2천억 불 정도를 저축으로 남겨두는데 작년도는 가계저축이 3조 5천억 달러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조금 받고 돈 못 써가는 그런 건데 예. 가만 놔둬도 소위 폭발적으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데 미국 정부가 2월 초에 1조 9천억 불 경기 부양책하고 예. 또 2조 2천억 불 인프라 투자 발표하고 물론 인프라 투자는 뭐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는 건데요. 또 1조 2천억 달러의 가정 계획 예. 이제 뭐 복지고 예, 복지죠. 그런 거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저는 경제가 미국 정부의 재정적 자극 때문에 과열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과욕을 안 부리는 게 중요한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조금 그런 점이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저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미국 경기 회복 속도를 본다 그러면 올해 중에 미국 장기 금리가 한 2%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주가와 실물 경기가 좀 괴리가 좀 심하다. 그래서 네. 뭐 거품이 좀 끼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저도 단계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는 게요. 예. GDP와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죠. GDP는 실물 경제의 가치입니다. 시가총액은 그 나라 국민경제 주식시장의 금융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입니다. 미국이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지금까지 한 190%까지 갔는데 지금 한 250%까지 갔어요. 네. 실물 경제보다 주식이 더 많이 평가받으니까 네. 이렇게 보면 버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산 가격, 이 핸드폰을 산다 그러면 이 핸드폰이 가진 내재 가치와 그리고 이 핸드폰을 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중요하죠. 핸드폰이 한 대인데 여기 있는 우리 세 사람이 막 살려고 경쟁을 한다면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펀더멘탈이고요. 네. GDP라고 볼 수 있고 예. 이 핸드폰을 살 수 있는 돈의 양은 총통화 M2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M2 대비 한 100% 조금 넘어간 적이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은 이게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각도로 보냐 보면 실물 전통적인 그 버블이라는 게 실물 경제와 자산 가격을 비교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걸로 보면 지금은 뭐 버블 아닌 자산이 없고요. 네. 근데 유동성과 자산 가격을 보면 주가 올라간 것보다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게임의 규칙이 바뀐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금리를 보고 통화 정책을 보는 게 지금의 본질은 유동성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교란이 있다 그러면 예. 주식은 많이 흔들릴 수 있고 예. 또 전통적인 잣대로 보면은 이게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돼 있지만 중앙은행이 계속 완화적인 기조로 간다 그러면은 버블인 것 같으면서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의 게임의 규칙은 저는 뭐 펀더멘털과 유동성을 딱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 네. 유동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3, 4분기에 되면은 이제 경기가 미국도 그렇고 뭐 글로벌 경기가 2분기보다 오히려 조금 꺾일 것 같다.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식 시장도 다시 이제 거품에서 조금 덜 빠지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지금 안 좋은 성장주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떤가요? 저는 뭐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다시 또 성장 가치에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거는 그 경제 전체적으로 성장이 희소해지는 거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뭐 많은 기업들이 또 기회를 보는 거니까 성장 가치가 흔해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또 성장주가 저는 그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 성장주들이 너무 장기간 오르고 또 글로벌하게 공룡이 되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소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많거든요. 예. 요즘 뭐 애플이 유럽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구글이나 그리고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이미 반독점 기소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로 보면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엔 성장적인 기회가 오는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규제 논의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MSCI 지수 변경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선진 시장 편입, 네. 이게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신흥국에 편입이 돼 있는데, 요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면 네.
장기 투자라는 양질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요. 뭐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36%를 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이미 많이 들고 있어요. 개방화가 많이 된 나라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국 주식 좋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열등감을 가지고 보거나 혹은 뭐 새 돈의 유입에 대해서 과하게 기대를 갖는 게 맞냐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 금융의 룰이라는 거는 뭐 한국이 만든 것도 아니고 중국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소위 뭐 영미계 그런 어떤 그 영미계 자본주의가 만든 게 금융자본주의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들이 본 룰에 볼 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잘 맞춰졌다라고 하면 뭐 저는 뭐 그 제도의 성숙 이런 걸로 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지만 이미 외국인이 좀 많이 들고 있다는 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게 달러, 엔, 유로 제외하면 전부 주변부 통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에 못 가는 이유가 외환시장의 개방성이거든요. 네. 그럼 한국과 같은 나라가 외환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게 정말 좋은 거냐 시장 논리에 맞춰서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이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거기에 대한 뭐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10수년 전에는요 물론 MSCI가 제일 크죠. 미국계 기관이고 예. 미국의 유럽에 있는 또 FTSE라고 하는 게 MSCI와 비슷하게 그 유럽계 그 투자자들을 많이 참고하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가 2009년 이전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이 금융 관료들이 자기 목표로 말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2009년에 이미 FTSE 선진국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한국을 또 선진국으로 볼 수 있고 또 신흥국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환율 주권을 과하게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이 외환 그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만한 그런 편익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제 우리 센터장님 고배당주 투자를 좀 권장하시는데 지금 네. 같은 장에 고배당주 투자가 적절하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우리가 70에서 이 기대 수익률을 나누면 원금 2배가 나오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네. 러프하게. 그럼 지금 예금 이자율 1%입니다. 그 원금 2배까지 72년 예금해야 돼요. 예. 근데 1%를 다 주느냐? 15.4% 이자 소득세 뗍니다. 예. 그거 다 떼면은 85년 지나야 원금이 2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고배당주가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성장주 대비 배당주가 이긴다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금도 하고 하니까 네. 조금 이제 그런 성격의 자금은 은행 금리보다 나은 예. 3, 4% 배당을 주고 또 배당을 또 재투자하는 게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코스피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연평균 코스피 상승률이 3.4%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의 시각으로 보면 그까짓 거 배당이 3%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적지 않은 가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최상의 선택이어서 배당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져간 여러 가지 자산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스타일도 저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뭐 고배당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투자의 이제 기회는 열려 있는데 주식 초보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만약에 우리 센터장 입장에서 이런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짜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최선의 방안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한 40%는 ETF를 사고 싶고요. 네. 이거는 뭐 내가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네. 시장이 자동적으로 예. 그 어떤 혁신이나 이런 걸 반영하는 과정이니까요. 네. 40% 초보자면 40% ETF, 예. 한 20%는 배당, 배당. 나머지 20%는 또 가치적 성격의 종목, 예. 나머지 20%는 성장주. 성장주. 예. 근데 뭐 그게 꼭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라면은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동학개미라고 표현되는 이제 주식 초보자들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들어온 이후에 계속 강세장에서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이제 쭉 지내오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면서 네. 성장주보다 가치주, 또 가치주가 올라가는데 가치주는 사실은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식 시장이 좀 힘들어졌다 이런 느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오랜 전문가로서 좀 뭐랄까 주식 초보자들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뭐 주식 투자하기로 선택하신 건 전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뭔가 내 돈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쪽에 맡기는 행위가 전 투자라고 보거든요. 네. 선택은 굉장히 잘한 거고요. 근데 작년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거는 어떤 걸 잘 고르느냐의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의사결정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주가 좋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뭐 좀 속된 말로 물반 고기 반이었는데 근데 그런 시기가 별로 없어요. 그건 주가지수가 1400, 1500, 1600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처럼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가게 되고 하게 되면 더 좋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작년의 경험을 예외로 생각하셔야 되고 투자는 평생 공부해야 약간 지적인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면 잘 안다고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면은 모르고 투자하면 거의 필패입니다. 네. 특히 우리가 계속 투자하고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게 이거 아니면 아니다라는 조급증을 버리시란 조언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평생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뭐 이제 공부도 하시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ETF를 사시는 것도 좋고요. 뭐 펀드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뭐 공자님 말씀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작년은 예외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검승부고 기회는 늘 있고 또 길게 보면 지금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뭐 조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학균 센터장님의 이제 그 전반적인 강의 내용을 종합을 한다면은 일단 올해는 그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좀 분위기를 잘 주시를 하면서 ETF, 그 다음에 배당주, 가치주,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는 좀 신중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있는 강의해 주신 김학균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